제가 좀 늦었죠? 맨날 늦으시면서 뭐. 쌍꺼풀 수술하고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하고 제가 대중 노출을 최대한 자제했고요. 그래도 뭐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그 세상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조국 흑서 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으로 엮여 있으니까 되게 친하고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게 이야기를 언제야? 하시는데 1년이 넘었죠. 1년 넘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진중권 선생님과 서민 교수님은 공식적으로는 절연한 상태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억울했던 아니, 게 절연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정리한 상태지. 약간 너무 대등한 관계인 거야. 내가 이렇게 제명한 상태지. 저는 이제 왜 억울했냐면 원래 이제 같이 책만 쓰고 우리는 그냥 헤어져서 각자 살는데 갑자기 절연하니까 진짜 약간 억울하더라고. 우리가 원래 같이 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연이 아니라 정리였대요. 네. 제명. 사실 책이 나오고 나서 제일 구설에 많이 오른 분은 서민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요? 네, 현재 진행형이죠. 자꾸 저보고 왜 서민 교수는 비판하지 않냐고. 논문. 네, 논문. 고등학생을 논문 아니, 네. 공동저자로 끼워줘가지고. 그때도 옹호했었어. 그때도 옹호했었어요. 네, 저는 일관성 네. 있어요, 일관성. 저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어떤 고등학생한테 실험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좀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제가 전혀 모르는 애들이 메일을 보내면 다 만나주고 난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실험도 막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와, 이 미담이 막 범죄가 되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지금도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 과학계의 앞날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이거 지금 핑계 대는 거야. 변명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미담이야. 아니 미담이죠. 아니 교수가 고등학생 지도하는 게 너무 귀찮고 주말에 나가서 그냥 애들 돌봐야 되는 일인데 제가 이랬어요. 과학계의 앞날을 위해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되게 미쳤었어요 그때. 지금 근데 후회하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저는 스펙 쌓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스펙을 실험에 참여해서 쌓는 스펙은 너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게 지인 찬스니까. 됐어. 아니 제가 모르는 애들이 전 메일 아니 보내고 간단해 다 그냥 간단해. 오해했다니까. 그렇게 실험에 참여한 애를 갖다가 저자에다 넣으면 안 돼. 그럼 아예 고등학생 논문은 대학 입시에 절대 반영이 안 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실험하는 애만 오잖아요. 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험 했다면 그 뭐 이름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볼 때 예컨대 내가 실험에 참석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그게 플러스 가점이 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조민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했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논문 뒤에 아크놀리지먼트에 이 논문에는 뭐 고등학생 누구가 어떤 경로로 참여를 해서 실험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자로 가면 안 되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서민 교수님 때문에 내가 참 피곤하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왜 못 오셨죠, 공경희 변호사님? 아 맞다. 그 공경희 변호사님께서 아침에 급하게 연락을 하셨는데 원래 권 변호사님께서 보기와 다르게 지병이 많으세요. 갑자기 허리 통증이 도지셔가지고 원래 뭐, 있었어요, 원래? 네, 앉거나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와봤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집 밖으로 나오시기가 힘든 상황이래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고요. 뭐 서민 교수님 보기 싫어서 안 나온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물어봤습니까?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변호사님. 네. 네, 허리 통증은 좀 어떠세요? 요즘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집에서 요추 강화 운동을. 네, 또 오늘 아침에도 도지신 거네요.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그 좀 움직이거나 이럴 때면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러면 통증이 좀 심해서 어저께까지 좀 상황을 좀 봤었는데 안 돼서 이거 혹시 녹음돼요? 네,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 지금 네. 스피커폰으로 다른 분들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비리 같은 건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생방입니다. 우리 서로 쉽지는 말기. 뭘 신경 쓰겠네. 제일 지금 네. 노심초사 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서민 교수님인데 권경혜 변호사님이 혹시 나 보기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닐까 걱정하시네요 지금.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설명 교수님 미안해요. 별 말씀을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 그러니까요. 못 나가서 너무 미안하고 오늘 재밌게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네. 네. 우리 이제 청문회 얘기 좀 해야죠. 우리 핫한 네. 김경희 형님. 아니 말이지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인데 말이지 그분들 앞에서 말이야 팔짱을 딱 끼고 말이지 막
흑돼지로라고 막. 청문회장에서 김남국 의원이 저를 보고 짓거린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했어. 저는 사실 그 말을 하려고 해서 제가 언제 짓거린다고 했냐. 바로 했어.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했더라고. 사실 했던 말 중에 특히 조수진 의원과 말을 했던 것 중에 준비해간 말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앞에 증인이 4분 있었는데 한동수 증인 그리고 이문정 증인 두 분이 계속 이렇게 그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핑퐁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야 그게 좀 약간 화가 났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큰 덩치로 오니까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검찰의 불합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정치 검사이고 그래서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거여서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논리가 없더라고요. 자기 주관적 감정일 뿐이고 그게 근거야. 그게 근거예요. 그게 근거. 그래서 저런 말도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진짜 검찰총장을 내치는데 총대맨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거짓말을 하더라고. 네, 그때 이제 다 무혐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그게 공직선거법 맞아요. 위반이었다. 근데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모모가 그렇죠. 거기 개각 쓴 허구의 시나리오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시민을 공격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녹취록에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반박이 된 말인데 나도 뭔가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거짓말이야 그때 그게. 걔네들이 그린 쉽게 말하면 음모, 공작 시나리오였거든. 근데 그거를 막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게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가지고 빌빌빌빌 거리다가 근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걸 꼭 사고를 쳐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른바 탄압을 받는 거지. 그걸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골처럼 우려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총선이 2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거기서도 공천 받는다고. 네, 총선 때 과연 그분들이 비례대표든 지역구 공천이든 공천을 받을까? 근데 저는 이런 지경이면 공천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문정 검사의 경우에 7년 전에도 근무평가에서 아주 낮은 걸 받아가지고 특별 감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해온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탈락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정권의 탄압을 받은 거지. 정의로운 투사가 되고, 그럼 그걸로 이제 공천을 받는 거고, 의원이 되는 거지. 사실 이문정 검사의 이제 미래가 어떨지를 이번 청문회 또 보여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 판사였던 이수진 의원. 이수진. 안 마셔도 소주 2병. 저는 이수진 의원의 그간 판결이라던가 혹은 행적 같은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판사 때 과연 어떤 판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청문회 때 보여준 퍼포먼스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김경림 형님이 뭐라 했냐면 술을 안 마셨다면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자꾸 이제 네티즌들이 음주 검사 해봐야 된다. 근데 저게 만약에 술을 안 마시고도 저런 상태라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하수들이나 이제 뽕 맞고 이제 취해가 이러는 거지. 원래 최고의 고수들은 항상 취해 있는 상태. 그냥 뽕을 안 해도 딱 뽕 맞은 상태가 돼가지고 막 흥이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간 그런 상태예요. 안 마셔도 기본이 딱 2병이야. 딱. 그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었나요? 3년 임기 있었다가 2년 만에 커트된 것도 사실은 고과 점수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걸 갖다가 뭘로 포장하는 거냐면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 탄압받았다. 이번에 블랙리스트 막 그랬잖아. 이수진 의원이 정확히 그거잖아요. 본인은 블랙리스트 관련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고과 관련. 사실은 그때 무슨 사법농단에 이 사람이 또 가담도 했어. 맞아요. 가담한 거죠. 가담도 했어요. 네. 도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밥벌이를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는 2030을 얼마나 또 그렇죠. 마음이 막 안 좋겠어요. 근데 저는 청문회 때 이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참신한 인사가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죠. 예. 젊잖아. 똑똑하고. 사실 그 대부분의 인사들이 관료 출신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가지 너무 쉰 맛이 나가지고. 청문회 때 그 한동훈 검사가 하는 태도를 보니까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법정에 딱 출두하면서 입장을 발표하는데 마치 머릿속에 프롬프트를 띄워놓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단어의 실수도 없고 문장이 완벽한 문장에다가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정확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보통 아니다. 이분 정치하겠네 싶었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제 세간의 평을 좀 종합해 보면은 능력은 있지만 덕장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과 이미지가 겹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서 정치력을 또 발휘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때도 막 그 잡으려고 했잖아. 정권 검사들이 급 차이가 나잖아. 저쪽은 딱 1급이고 얘네들은 3급이고 이 3급들이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억지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플라잉 니킥을 날리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줄창 떠드는 얘기가 앉아가지고 핸드폰 비번, 핸드폰 비번, 핸드폰 비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체급을 계속 높여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손석희 대표랑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아 맞아 한마디 했지 또. 국민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자기가 그럴 말할 자격이 안 되지. 자기들이 그랬던 거 아니야. 맞아요. 일단 자기들이 그러다가 망했으면서. 이건 저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저분 좀 실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청문회 때 철험의 의원들이 또 제가 그랬거든요. 청문회 끝나면은 알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급으로 높여줄 거다. 진짜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아니, 뻔히 보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냐하면은 이쪽 애들은 일단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급이 떨어지는 애들에다가 일단은 걔들이 정치적으로도 올바라야 되는데 포지션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늘 하는 게 그 강성 지지층들을 향한 선동적 발언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딱 만나면 판판이 깨질 거다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다 이제 버라이티 쇼를 해준 거 아니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차라리 그냥 검수완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검사로 남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법무장관 임명이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 개인적으로 그 전화 통화하시는 사이잖아요.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죠. 응원하는 사람이 저 응원자고 지지자야 지지자. 아니 근데 한동훈 검사와 전화 통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되고 저도 유튜브에 누가 한동훈과 카톡을 주고받는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카톡을 이제 주고받아서 몇 회 받았어? 300회 받았어? 몇 회? 한 전화 300. 전화 한 90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여기가 저기네 실세네. 실세. 한동훈 검사가 기사 공유를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그걸 잘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뭐였냐면 이제 특히 권력 수사를 하게 되면 뭔가 난력에 들어올 때 검사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잖아. 이른바 그들은 걸 갖다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과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능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그들도 늘 그래 왔잖아요. 근데도 이제 저쪽 것만 문제 삼는 게 문제인 거고. 사실 이번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청문회 때도 보면은 네. 가능하면 입을 막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얘기가 돌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자.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공개해야 무슨 되고. 국정원장 후보자도 아니고. 가만 보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한동훈에 대한 질문을 보면 검수완박이라든가 뭐랄까요 법리적인 질문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네. 그건 뭐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 그냥 딸, 뭐 논문 이런 거. 나름대로 현명한 거야. 아까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핸드폰 비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감사라는 일도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저는 감사 혹은 자료 제출 요구라고 하는 게 본인들의 관음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토대 위에서 어떤 의심을 풀어줄, 의심을 확증시킬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냥 관음증이야. 강양구 기자 과거 10년 동안 주택 사고 판 내역 달라. 아니 강양구는 제가 뻔히 알거든. 연봉 얼마인지 알고 그다음에 재산 상황 알면 얼마? 그 의심의 여지가 없어. 얼마예요? 알죠. 말하면 창피한. 그러니까 이건 요구하면 회계사가 만약에 요구했다. 집을 사고 판 내역이 없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갑자기 사전 야합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을 연기하겠다. 연기한 이유는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자료 제출 내역 보면은 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서 한 번씩 속가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공천을 받아. 그게 문제라는 거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저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를 알 수 있잖아.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들은 한동훈 후보의 그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다 반박이 됐거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그 통화 내용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뭔가 의혹이 있어야지 그거도 네.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비번 같은 거는 헌법이 보장한 뭐랄까 권리거든. 이재명도 안 냈잖아. 이재명은 또 권했잖아. 사고 쳤으면 절대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 그때도 그 강제 입원 사건 때 예, 그 맞아요. 안 줬어요. 안 그거를 줬어요. 안 냈단 말이지. 자기들도 그래 놓고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한 그 확증 편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구의 상을 해가지고 악마상을 만든 다음에 그 믿음을 갖다 현실로 착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서 아니 기증자가 다르다. 그거 이미 한겨레가 물었다가 막 씹다가 아니네 하고 퇴 뱉은 거거든. 그거를 갖다 최강에게 덜컥 물잖아. 근데 얘들 이거 확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만 보면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는 거고 김남국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야. 진중권 선생님께서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았어야 될 인사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논평을 페이스북에 짧게 하셨잖아요. 뭐 구질구질하다고 뭐 이렇게 미수냐 말씀하시는 완수냐. 첫 번째 저는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건 일단 정치적인 이유에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을 들고 나와가지고 강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한동훈을 딱 하게 되면은 정권 초기에 좀 약간 협치가 필요한 분위기 속에서 또 강공 대립으로 가지 않느냐 이게 좀 우려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정치적 판단이 좀 필요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그다음에 한동훈 아니면 누가 막을까? 두 번째로는 그때 이제 그 딸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우가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동일하거든요. 아무리 뭐 이리저리 말을 둘러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펙 쌓기거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아마도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스펙들을 갖다 쌓았고 자기가 직접 했느냐 아니면 전체를 갖다 돈 주고 다 했느냐 이 부분들은 해명이 안 됐는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정권에 출범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저는 그 조국 사태였다고 보거든요. 그때 특히 이제 상징적으로 됐던 게 그놈의 동양사 표창장 이런 거랑 본질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왜 갑자기 스펙 쌓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왜 그게 이렇게 범죄시되는지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스펙을 쌓을 기회가 많다는 것도 뭐 맞지만 정시 위주로만 할 때도 사교육 같은 거는 어쨌든 저 부자들이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과연 자기 실력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조민은 일단 표창장 가짜죠. 그 한동훈 딸은 표창장은 진짜예요, 다. 그다음에 조민은 봉사활동 한 적 없죠. 이쪽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조민은 아예 그냥 그 논문 이것도 사실은 다 이름만 올린 거고 얘는 이제 덜어 자기가 좀 한 것 같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은 벤슨인가? 네네네. 걔가 보면은 그 확장자의 맞아요. 커멘트라고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얘가 써서 보내서 그 첨삭을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그거 정당한 건데 어떤지 모르고 그다음에 근데 또 하나가 나왔는데 앱 개발한 거, 앱 개발한 거 딴 사람이 했다라면 그런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올바르지가 못하죠. 예컨대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코드 같은 것들은 자기가 짠 게 아니잖아. 근데 거기다 내려면은 그 소스 코드를 갖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짜지도 않은 소스 코드를 보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개 논문이 있었죠. 4개인가 논문이 있었는데 한겨레가 이제 그것만 문제 삼고 딱 보고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주로는 케인즈를 많이 언급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논술이 많이 좌지우지했잖아요. 아 그때 무서워. 나 논술학원 강연 갔거든. 왜냐하면 우리 옛날 그 동지들이 다 논술학원 선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강연도 갔는데 네. 딱 보니까 미셸 푸코, 그러니까요. 블레이즈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철학을 전공했지만 막 썸찌던 것들 이것들이 나 썼대요 고등학생들이. 뭐랄까요 티는 나요. 딱 보면 정리를 했는데 이게 맞았다고 얘기하다 뭐 하고 네. 꼭 또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뭐한 뭐 이상한. 정확히 그 느낌. 그러니까 한동훈 그 딸이 쓴 논문을 보면은 케인즈도 언급하고 제 생각 그거 어디에서 인용을 했겠지. 인용 컨텍스트도 쭉 이제 나와 있고. 그 거기에다가 이공계 관련 논문은 이제 대부분 짝짓기인 경우 같더라고요. 우리가 조국 사태 때 부모의 자산이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런 뭐 부모 찬스를 스펙 쌓게 활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입에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도덕성 하나는 뭔가 좀 우위라고 생각하던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진보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건 좀 우리가 뭔가 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케이. 그런데 그걸 선상에서 놓고서 조국이랑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라고 심지어는 하는 건 조국보다 더하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학에 가려고 애들이 준비하는 애들이고요. 미국 대학에 가려면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게 맞고 거기 등록금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결국 부모 찬스예요.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자 썼던 그 논문 있잖아요. 그 아이비리그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인데 거기서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논문들이에요. 맞아요. 그게 네. 그걸 이게 스펙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근데 그걸 왜 만들어?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서 입학사정관들은 다 알아요. 약탈적 저널이 어떤 저널이고 그다음에 그 약탈적 저널에 실린 논문의 수준들이 어떤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리스트업 해가지고 제출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냥 딱 이런 거. 용 썼네. 용 썼지만은 내가 이건 별로 인정 못 해주겠어. 선의를 인정해 준다면은 저는 딱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냐. 논문 쓰는 연습해 보는 거 정도.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걸 게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용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용할 것이 예상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당화해 줄 필요는 없다고 근데 이제 봐요. 우리가 공정의 출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굉장히 정치 철학적이고 뭔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의 기회를 주는 사안이라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국 맞아요. 일가가 네. 했던 일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일단 공적 마인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남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사용 안 됐으니까 뭐 문제 삼을 수 없다. 불법은 아니지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조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임명될 때 권경화 변호사한테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딱 불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아닌 게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걸 추궁을 했어야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을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대답을 끌어냈으면 사실은 그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저로서도 이제 애 둘이 막 이제 고3을 벗어난 이거 뒤져봐야 돼. 입시를 거쳤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공직 안 나갈 거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랬는데 집사람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아들 참여연대 가서 봉사했고 그리고 딸은 옆집 누구네 소개로 서울시 의사협회 가서 봉사했다. 그리고 덧붙인 게 또 뭐냐면 서울시 의사협회 가면 4시간 하는데 사실 한 3시간 정도 끊어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조국하고 뭐가 달라 하는데 민방위 훈련도 그렇게 끊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저도 종종은 헷갈리더라고. 그럼 나도 문제 있는 건가? 조국이란 자체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저도 순간 헷갈리고 그러면 입시 제도를 다르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학교에서 그 하게 시키게 되어 있거든. 인턴을. 그러니까 공적으로 와요.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예술가 있지. 판화하는 사람. 네. 거기 이제 갔어. 가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었나 봐. 근데 용돈도 받아고 좋아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판화가 야 너 졸업하고 할 일 있으면 우리한테 오라고. 아까도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그냥 학교에서 좀 공적으로 받아가지고 참여하는 희망하는 애들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면 되잖아. 저희 애도 참고로 그렇게 공적으로 다 공표된 시스템이었어요. 네. 우리 아이만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없는 다른 아이들도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화제를 바꿔서 우리가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쓸 때 지금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팬덤 정치를 꼽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팬덤 정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거 밖에 길이 없어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집토끼라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선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졌잖아. 그러니까 집토끼 잡아도 이만큼은 하네. 그게 이걸로도 지선으로 가는 엄청난 거고. 독이 될 것 같다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번에 청문회 과정도 정확하게 그거야.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하려면은 정말 실력 있는 애들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번에 딱 투입된 걸 보면 전부 다 철험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철험 애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잖아. 일단은 정말 구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딱 넣은 건 바로 뭐냐면 니들 한동훈을 잡아라 이거야.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대 요구가 있는 거야. 이것도 사실 팬덤 정치고 거기서 뭘 했냐면은 한동훈의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역시 조국이 옳았다. 조국이 억울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만족시켜야 되고 네가 우리 조국을 갖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실제로 한동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 그리고 한동훈이 또 교묘하게 변명을 하거든. 그거 하나도 못 잡아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당신들이 조국의 강을 넘었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또 그러냐? 왜 또 그러냐? 그럼 내가 그때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이게 사실 정상적인 상식에 기반을 둔 반응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에 강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호우적대고 사실 저는 이제 보수 측은 뭐 이번에 그 정호영 그 복지부 장관 있잖아요. 그분의 임명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이제 반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쪽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가상 세계를 창조해도 그걸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당선 대통령이 뭐 대장동의 주범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40%.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뭔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가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을 짜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피즘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탈진실, 그 대안적 현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인터넷 문화하고도 SNS 문화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정치 논평을 할 그런 이제 식견은 없지만 저도 이제 비슷한 문제 의식인데 왜 이수진, 최강욱, 김남국은 청문장에서 저래야 되는가, 저러는가. 김용민을 뺐어요. 김용민 의원님 죄송합니다. 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른바 우리가 선거 후보를 민주당 예를 들어서 안산에 선거 후보를 뽑는다 하면은 거기서 권리당원들의 지지 성향들이 과잉 대표되다 보니까 권리당원들의 어떤 의중에 뜻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려면 저런 짓들을 해야 되는 거죠. 과가 양화를 구축하고. 그게 사실은 그 참여정부의 성과이자 그 한계인데 진성당원들을 받겠다 하는 것은 상징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들어온 당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당원들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노사모 때랑 이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모 때만 해도 그들이 확실히 진취적이었고 진보적이었고 훨씬 더 깨끗하고 합리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폭도들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 처음에는 아마 민주당 애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대중들을. 당내에서 그들의 힘을 얻어서 당내에서 자기들이 주류로 올라가는데 이용을 해먹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중, 대중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자기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사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이제 먹힌 거고 이제는 자기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반성한다 조국에 강 건넌다 입으로는 하지만 결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청문회장에서 또 한 번 확인된 거고. 그러니까 참 놀란 게 의외로 문 대통령이 뭐 대깨문들의 눈치를 보는 그래갖고 원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도 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조국 같은 경우도 단절을 못하는 이유가 그 수많은 저쪽 친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걸 갖다 인정을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인지 부조화에 빠지거든. 하도 이제 뭐 김호준 방송 이런 것만 봐가지고 선동 방송만 봐가지고 완전히 세뇌된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리랑 그 세계가 달라. 그러니까 표창장에 진짜인 세계가 있고 가짜인 세계가 있고 아무리 바깥에서 가짜이다 하더라도 자기들 사이에서 맨날 지들끼리 얘기하니까 그것은 진짜거든. 멀티버스죠, 멀티버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속였습니다.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 또 그 수혜를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야. 이게 중도층까지 확장해가지고 옛날에 민주당이 돌아가려면은 이 세계를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쪽에서 엄청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본보기도 만들어줬잖아요. 그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추방을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태섭 저도 딱 전 의원이고.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금태섭, 김혜영. 네.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제법 비대위원장이 아주 올바른 얘기 몇 번 하다가 몇 번 얻어맞으니까 또다시 조국의 강에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머리 좋고 기민한 분이니까 당연히 이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본인은 어쨌든 간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이런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김동연 봐. 아, 대장동은 네. 당군이 최대의 치적이다. 네. 찬성하십니까? 오 딱 들잖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 그러니까요. 사람이 진짜 순식간에 실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